평양 생활은 북한에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룰 수 없는 꿈이죠.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계기로 평양에서 앵커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심 평양 생활이 기대됐어요. 하지만 너무 강압적이었습니다. 발음 연습과 얼굴 표정, 시선의 각도, 이 모든 것이 성에 차지 않으면 욕은 물론 손찌검까지 날아오곤 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 면전에서 모욕을 주곤 했죠. 저는 이런 강압적인 환경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체제에 불만이 있던 동료 언니가 어떤 계기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저게 곧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2살 이선주입니다.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죠. 산골짜기에 둘러싸인 조그만 동네였어요. 집은 초가지붕에 흙벽으로 된 허름한 곳이었죠. 겨울이면 찬바람이 벽 틈새로 스며들어와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목소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시 낭송을 하면 선생님이 항상 저를 앞에 세웠죠. 전교 조회 때도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친구들은 선주 목소리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저는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뜨면 뒷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시를 낭송했어요. 조선아, 너를 위해라는 시를 읽으면 제 목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그러던 16살의 그 어느 날, 제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간부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 양성 과정에 들어갈 학생을 선발하러 온 거였습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였어요. 한 명씩 앞에 나가서 정해진 원고를 읽어야 했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다음 순서 리선주. 제 이름이 불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면서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할 수 있다, 선주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선언으로 시작하는 원고를 펼쳤어요.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뭔가를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를 다 읽고 나서 자리로 돌아갔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선발이 끝나고 간부 한 명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리선주 학생, 평양에서 공부할 생각이 있나? 그 순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이라니요. 농촌 아이에게 평양은 그야말로 꿈의 도시였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화려한 도시로 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뽑아주시는 건가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간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참 좋구나.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평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부모님은 가문이 살았다며 눈물로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고향을 바라봤습니다. 평양행 기차는 밤새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논밭이 사라지고 높은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새벽녘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그리고 제복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어요. 역에서 교육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선주 동무 앞으로 6개월간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될 거야. 조선중앙방송의 얼굴이 되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요. 가난한 농촌 소녀에서 국가의 얼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발성 연습부터 했어요. 아, 에, 이, 오, 우 단순한 모음 발음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입모양 하나하나까지 거울을 보며 교정했어요. 혀 위치가 조금만 틀려도 교관이 즉시 지적했습니다. 리선주, 혀끝이 치아에 닿으면 안 된다고 했지? 다시 해. 하루에 몇십 번씩 혼이 났어요. 목이 쉬어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가면 목구멍이 화끈거려서 잠들기 어려웠어요. 발성 연습이 끝나면 표준어 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경도 사투리를 완전히 없애야 했거든요. 제가 무의식 중에 사투리가 나오면 교관은 가차없이 꾸짖었어요. 방송에서 사투리가 나오면 전국 인민이 웃는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몸짓과 표정 연습도 혹독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는 법, 고개 끄덕이는 각도, 손의 위치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하루에 수백 번씩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얼굴 근육이 아플 정도였어요. 가장 힘든 건 정치 교육이었습니다. 당의 방침, 수령님의 교실을 정확하게 외워야 했어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암송해야 했습니다. 주체 사상은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로 시작하는 긴 문장들을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연습했어요. 3개월이 지나자 동기들이 하나둘씩 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명으로 시작한 교육생 중에 10명만 남았어요. 어떤 친구는 발음 교정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뒀고 어떤 친구는 정치 교육에서 낙오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6개월간의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시험날이 왔습니다. 실제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읽는 실전 테스트였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이 부셨어요. 수많은 조명이 저를 향해 비추고 있었거든요. 앵커 데스크에 앉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앞에 놓인 원고를 보니 평소 연습하던 내용들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텔레비전 저녁 9시 보도입니다. 첫 멘트를 시작하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동안 갈고 닦은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시험을 마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최종 합격자 5명 중 1명으로 선발되었어요. 그것도 저녁 9시 메인 뉴스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교관이 말했어요. 리선주 축하한다. 이제 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얼굴이 되는 거야. 첫 방송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온몸이 떨렸어요. 화장실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 선주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저녁 8시 30분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분장사가 마지막 화장을 손봐주고 의상 담당자가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었어요. 앵커 데스크에 앉으니 조명이 더욱 밝게 느껴졌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고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30초 전 준비. 조연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원고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10초 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5, 4, 3, 2, 1 큐. 카메라 위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텔레비전 저녁 9시 보도입니다. 아나운서 리선주입니다. 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진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순간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뉴스를 읽다가 잠시 원고에서 눈을 떼고 창문 쪽을 흘끔 봤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스튜디오 밖 거리에는 아이들이 긴 배급줄에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아이는 맨발에 가까운 신발을 신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올해 농업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여라는 문장을 읽으면서도 창밖 아이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국가의 찬란한 성과를 읽고 있는 저와 차가운 거리에서 한 끼 식사를 위해 줄을 서는 아이들. 이 극명한 대조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간판 앵커가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정각 저는 전국의 뉴스를 전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는 것도 정확한 발음으로 뉴스를 읽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시청자들로부터 칭찬 편지도 받았습니다. 아나운서 리선주 동무의 목소리가 참 듣기 좋다는 내용이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부터 뉴스 원고를 검토하고 발음 연습을 했어요. 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방침, 농업 전선에서의 혁신적 성과, 인민들의 높아진 정치적 열에 익숙한 표현들이었습니다.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였어요. 저녁 8시 30분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분장사가 마지막 파우더를 발라주고 의상팀이 옷깃을 정리해 주었어요. 평소처럼 앵커 데스크에 앉아서 원고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조금 아팠고 목도 칼칼했습니다. 5분 전 준비. 조연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거든요. 30초 전 카메라맨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5, 4, 3, 2, 1 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텔레비전 저녁 9시 보도입니다. 아나운서 리선주입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차례대로 읽어내려갔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당 정책 관철에 앞장서는 농업 근로자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사들의 노력, 예술 공연을 통한 인민들의 정서 함양 하나하나 또렷하게 전달했어요. 어느새 마지막 뉴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멘트에서 일어났어요. 이상으로 오늘 저녁 9시 보도를 마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어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들과 함께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문장을 수백 번도 더 말했던 익숙한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위대한 수령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혀가 꼬였습니다. 위대한 숭령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잘못 말했다는 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미 생방송이었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멘트를 마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불빛이 꺼지는 순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컷. 조연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작 간부가 환한 얼굴로 스튜디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간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선주 방금 뭐라고 했나? 목소리가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였어요. 탁,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부가 제 뺨을 때린 거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가 윙윙거렸어요. 인민의 얼굴이 이럴 수 있느냐. 전국 인민 앞에서 수령님을 모독했다. 간부의 목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제작진, 카메라맨, 조명기사까지 수십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당장 무릎 꿇어. 간부가 소리쳤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차가운 스튜디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전 국민이 우러러보는 간판 앵커였는데 이제는 무릎 꿇고 있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아비 판문을 써라. 지금 당장. 간부가 종이와 펜을 던져주었어요.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인민의 아나운서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종이를 적셨습니다. 무릎은 아팠고 어깨는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단 1초의 실수가 이런 굴욕을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뺨은 아직도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었어요. 이게 과연 내 모습일까?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전 국민에게 사랑받던 아나운서에서 순식간에 무릎 꿇고 매를 맞는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굴욕을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김연아 언니였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선배 아나운서였죠. 김연아 언니는 오후 6시 뉴스를 담당하는 베테랑 앵커였어요. 맑고 지적인 인상에 완벽한 발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니를 롤모델로 여겼어요. 선주야, 너무 자책하지 마.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어. 언니의 따뜻한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조금 달랐습니다. 선주야, 가끔 이상하지 않니? 우리가 읽는 뉴스와 실제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게. 어느 날 저녁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농업 생산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왜 배급은 줄어들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니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언니, 그런 말은 조심해야 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달 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복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보이부 요원들이 김연아 언니 방을 급습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요원들이 소리치며 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언니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자 서너 명이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김연아, 수색영장이다. 저는 복도 끝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요원들이 언니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뒤졌어요. 뭔가 나왔다. 한 요원이 소리쳤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조그만 공책이었어요. 그 순간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매일 거짓말을 한다. 뉴스는 인민을 속이는 도구다.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그만. 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요원들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어요. 이건 명백한 반당 반혁명 행위다. 요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제발, 그건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하지만 요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아, 넌 인민의 적이다. 당장 따라와. 2명의 요원이 언니의 팔을 잡고 끌어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언니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 김연아 언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방은 다른 사람이 들어왔고 언니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며칠 후 들은 소문에 따르면 언니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총살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언니가 일기장에 쓴 몇 줄의 진심이 언니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언니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기장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현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실한 마음조차 죄가 된다는 걸요. 김연아 언니가 끌려간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언니의 마지막 모습을 계속 떠올렸어요. 창백했던 얼굴, 떨리던 입술, 그리고 절망에 가득 찬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숙사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언니가 없다는 사실이 실감났거든요. 바로 옆방에서 들리던 언니의 작은 움직임 소리, 새벽에 일어나서 발성 연습하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언니가 끌려가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진 언니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절규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끌려가면서 제게 입술로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진실을 말하면 죽는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언니가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경고였겠죠.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모두 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김연아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언니와 친했던 후배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주야, 요즘 어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려고 하자 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괜찮다면 됐어. 모두가 언니와 연관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원고를 읽으면서도 계속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읽는 뉴스와 실제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게 언니가 했던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서 뉴스를 읽는데 입이 마르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 정책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을 읽으면서도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게 진실일까?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방송을 마치고 나서도 불안감은 계속되었어요. 혹시 제가 언니와 친했다는 이유로 감시받고 있는 건 아닐까? 제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에게 보고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언니의 빈 방 앞을 지나쳤어요.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새로운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언니가 살던 곳인데 이미 다른 사람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언니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다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양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제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 어딘가에서 언니가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언니에 대한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얘기, 총살당했다는 얘기, 재교육 과정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다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니는 그냥 사라진 거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 한 줄의 진심도 용납하지 않는 나라라는 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일기장에 솔직한 마음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이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언니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제 미래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거짓 뉴스를 읽고 가짜 미소를 지으며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야 하는 미래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언니처럼 어떤 작은 실수나 진심 때문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이대로 살다가는 저도 언니처럼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탈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거든요. 김연아 언니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뉴스를 읽고 미소를 짓고 체제를 찬양하는 말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 수리를 위해 온 기술팀 직원과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향에서 함께 자란 정우 오빠였습니다.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동네 오빠였어요. 선주야, 너 맞지? 정우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정우 오빠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 오빠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장비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정우 오빠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주야, 혹시 한국 드라마 본 적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제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정우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가끔 외국 방송 신호를 받을 때가 있어.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정우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저도 몇 번 우연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니 가끔 외국 신호를 잡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잠깐 본 한국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풍요로운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어요. 거기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더라. 정우 오빠가 속삭였어요.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고.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그때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며칠 후 정우 오빠가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두만강을 건너야 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탈북이라는 건 목숨을 건 일이었거든요. 미쳤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정우 오빠는 진지했어요. 선주야, 여기서는 매일 감시당하며 살아야 해.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끝이야.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없어. 정우 오빠의 말이 맞았어요. 김연아 언니처럼 어떤 작은 실수나 진심 때문에 저도 언젠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애둘러서 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탈북이라는 말은 직접 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은 제 마음을 알아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선주야, 우린 남아도 된다. 하지만 넌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너만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도 울음을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주야, 엄마가 너무 걱정되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도 정해졌어요. 며칠 후 고향에 잠시 다녀온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셨어요. 안에는 어머니의 금반지와 아버지의 낡은 군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로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선주야, 살아만 있어다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부모님도 제가 이곳을 떠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걸요.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김연아 언니의 비극도, 제가 당한 굴욕도, 그리고 매일 거짓말을 해야 하는 현실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정우 오빠에게 연락해서 말했어요. 오빠, 나도 가겠어. 정우 오빠는 놀라면서도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오해야 해. 목숨 걸고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탈출 결심을 한 지 일주일 후 정우 오빠가 위조 통행증을 구해왔어요. 이걸로 국경까지 갈 수 있어. 하지만 절대 의심받으면 안 돼. 손에 쥔 통행증을 보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떠나는 거구나 싶었어요. 새벽 4시 평양역에서 국경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가방 속에는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와 군화, 그리고 며칠치 마른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해, 선주야. 첫 번째 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통행증 검사합니다. 군인이 차례대로 승객들의 서류를 확인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통행증을 건네면서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어요. 어디 가시나요? 고향에 잠시 다녀오려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군인이 통행증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됐습니다. 통행증을 돌려받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경 도시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어요. 정우 오빠가 알려준 연결책을 만났습니다. 혼자야? 중년 남자가 제게 물었어요. 네. 돈은? 어머니의 금반지를 건네주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2시에 강가로 와. 두만강 근처 폐가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12월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군화를 신고 있었지만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50분. 드디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안내인이 속삭였어요. 강가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후레쉬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엎드려. 안내인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후레쉬를 이리저리 비추며 순찰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 속에 엎드린 채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행히 멀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안내인의 신호에 따라 강으로 뛰어내렸어요.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밑에서 쩍쩍 소리가 났어요. 얼음이 깨질까봐 무서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걸었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어요. 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대가 저희를 발견한 거였어요. 뛰어! 안내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미끄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서라. 쏜다. 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총소리.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총알이 제 옆 얼음을 깨뜨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돌아갈 수도 없었고요. 오직 앞으로만 뛰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악몽이었습니다. 인신매매업자들이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이 여자 좋은 값에 팔릴 것 같은데? 무서운 남자들이 제게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몰래 숨어있던 다른 탈북자들의 도움으로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 몇 달간은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 구석에 숨어 있고 밤에만 조금씩 이동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한국 NGO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다면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야 해.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 기차, 도보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어요. 매 순간이 위험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고 태국에서는 난민 수용소에서 몇 달을 보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악몽 같았지만 한국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방콕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날이 왔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구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년 반 만에 마침내 안전한 땅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공항은 너무나 밝고 화려했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밝혀진 넓은 공간, 자유롭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공무원의 따뜻한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숨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 휴대폰으로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 제재 없이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것까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SNS였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써놓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일기장에 한 줄만 진심을 써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김연아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일기장에 나는 매일 거짓말을 한다고 쓴 단 한 줄 때문에 사라져버렸는데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었어요. 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요? 하나원을 나온 후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들은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방송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다시 마이크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탈북민을 돕는 단체에서 발성 코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국식 발음과 억양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북한 억양을 숨기려고 애쓰는 후배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람도 느꼈어요. 선생님 덕분에 면접에서 합격했어요. 제가 가르친 탈북민이 기쁘게 말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를 위해 목소리를 썼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 목소리를 쓰고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몇 년 후 인권단체에서 증언 활동을 제안받았습니다. 리선주 씨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북한의 실상을 증언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첫 강연을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북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어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을 보며 깨달았어요. 제 목소리가 진실을 전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북한에서 저는 매일 거짓 뉴스를 읽으며 인민들을 속였습니다. 체제의 도구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어요. 김연아 언니도 떠올렸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일기장에 쓴 몇 줄의 진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언니가 하지 못한 말까지 대신해서 말이죠. 김연아 언니, 이제 제가 언니의 침묵까지 대신해서 말하겠어요. 마음속으로 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언니가 꿈꿨던 진실한 방송, 언니가 원했던 자유로운 목소리를 제가 이어가겠다고요. 지금 저는 매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북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인권 강연도 계속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면 당장 잡혀갔을 테니까요. 이제 제 목소리는 체제의 도구가 아닙니다. 진실과 자유를 전하는 무기예요.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함이 밀려와요.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진실을 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